책으로 놀지만 결코 진지 빨지 않는 본격 문학 토크 팟캐스트 방과후 수업 3회째 만에 MC 맡은 복탱입니다. 예, 3회째 만에 좀 긴 기다림이었죠. 예,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메인 MC를 맡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복탱이고요. 요즘 저 목소리가 좀 굳으신 것 같은데 네. 더듬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지금 어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허락했나요? 네? 제 심정이었어 그 기다림이.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냥 망했네요. 일단 들어오시고요. 제가 일단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저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저의 어떤 그게 재미나는 지금 꿀잼 오프닝 멘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메인 MC님이라 불러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호칭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죠. 네, 제가 하나 하사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생각까지 최 서브는 좀 약간 너무 좀 공격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배려해서 저의 어떤 비서 그래서 네. 최비서로 이제 가려고 하다 이것도 약간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꽈서 네. 이제 비서가 이제 뭐 시크리터리 세크리터리 되니까 이제 세크최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좀 또 그런 네. 또 뭐야 유머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시원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크최로 가죠. 네. 괜찮죠? 네. 네. 근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뭐 저 서브라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메인 MC를 뭐 해보자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요. 너무 신나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오프닝 음악도 진짜 정말 이렇게 활기찬 음악을 준비해 오지 않나. 네. 저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오프닝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심지어 예전에 저희가 녹음 한 번 할 때 그 복댕이님이 2시간 늦어가지고 녹음이 2시간 늦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오늘 네. 30분 일찍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거랑 무관하게 온 아니, 거예요. 평소 약속 때도 네. 좀 늦으시는 편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간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오해 그거랑은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이제 3회째는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거지 뭐 메인 MC가 돼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네. 모습은 보기 좋은데 네네. 한번 이제 몰락해본 사람으로서 네. 뭐 충고를 드리자면 네. 자연스러운 건 좋지만 네. 거들먹거리면 한순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래도 그간 캐릭터를 봐서 또 청취자분들이 또 아실 거예요. 그런 놈이 아니란 걸.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뭐 어떠세요?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자리에서 뭐 네. 한마디 하시고 이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네. 근데 이게 시작했는데 네. 예전에는 그 저 첫 멘트 할 때가 굉장히 참 긴장되고 네. 그날 아침부터 막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우리 기술 감독이 큐를 줬는데도 무척 루즈하고 네. 몸 전체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편안하게 스트레칭 되는 기분이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책임감 없는 자의 편안함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좀 편안한 자리에서 제 역량 마음껏 펼쳐볼까 합니다. 네, 정말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일단은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뭐 메인 MC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저랑 또 같이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좀 뭐랄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저도 이제 네. 제가 진행도 하지만 이제 뭐 저랑 또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요. 뭐 노력 네. 해볼게요. 네. 힘은 잘 안 나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래도 너무 책임감을 그렇게 뭐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은 또 안 되시잖아요. 네. 아무렴 어때요 서브인데. 아니 그리고 메인 MC가 되셨으니까 네. 어디 한번 뭐 진행이나 네. 진행에 대한 포부나 네. 아니면 새로운 체제는 이렇게 해서 달라진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시면은 말씀이라도 좀 해보시죠. 일단은 저희 뭐 어렵네요. 갑자기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니까 또. 네 그래요. 세크체가 너무 하여튼 항상 저는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지향하는 바가 이제 저희가 문학을 다루지만 조금 뭐랄까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저희가 가볍게 가지고 노는 어떤 이 저희 토크를 들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 이 정도 마음을 들게 하면 참 네. 저희로서는 좀 뭐랄까요 저희 의도를 충분히 충족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맞게 잘 할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뭐 저만의 코너도 하나 만들어 오고. 네. 저는 그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로 말씀하신 게 그냥 이렇게 겸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네, 그 포부까지는 너무 좀 네. 부담되죠.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특별히 지금까지 이렇게 꿀잼 허니잼 있었던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게 좀 녹음이 네. 약간
지연이 좀 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2회차 삼포 가는 길 이후에 거의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차피 2회차 다음에 3회차지만은 예. 저희들로서는 이제 예정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네. 그간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놀기만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때 네네. 이제 회의 겸 해서 신년회를 한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맥주 요정의 얼굴을 봤잖아요. 네, 봤죠. 예. 어땠어요? 그때 되게 맥주 요정 그 뭐야 상봉동 잠깐만 헷갈리네요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면목동이죠. 예, 면목동 맥주 요정님이라고 해서 강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강북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네. 그 저 복탱이님 그 대부분 좋아했던 여성들도 대체로 이렇게 좀 강남 쪽에 재력 있는 여성들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는 이상한 쪽으로 그 외도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아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네. 내린 거 아니고 그냥 네, 네. 그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죠. 마치 유재석도 아나운서를 좋아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유재석을 아나운서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직업을 특별히 가린 게 아닌데. 정치자들이 판단하시겠죠, 뭐. 네네네. 네. 그래서요, 면목동 네. 맥주 요정 어땠냐고요. 그래서 저도 요정이라고 해서 조금 뭔가 그래도 이렇게 샤방샤방 뭔가 그런 느낌을 없지 네. 않아 기대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요정치고는 좀 기골이 장대했죠. 근데 저쪽에 또 구석에 계시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정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요정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좀 뭔가 약간 매력이 느껴졌어요. 예, 요정 같은. 여러 종류의 요정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맥주를 마신 요정이라고 하면 약간 매칭이 되는. 네. 요거 저는 우리 복탱님이 섬세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맥주를 마시는 요정이 아니고 네. 맥주를 마신 요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거예요. 예. 마시고 난 후로의 요정. 네, 그렇죠. 요정이 이제 샤방샤방하게 이제 뭐 열심히 활동하다가 예. 지친 이제 오후에 맥주 한잔 하고 난. 네, 그 섬세한 단어 선정을 지적한 저의 서브로서의 역할이 괜찮았나요? 네, 이번에 조금 잘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만 해서 좀 이렇게 노망주로 잘하나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 때 한번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신년회 때 이제 맥주 요정님이 되게 많이 사오셨잖아요. 네, 많이 잡수시죠. 그리고. 캔 맥주를 막 이렇게 기네스랑 몇 개 막 뭐 사오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서 편의점에 이제 맥주를 사러 갔잖아요. 또 부족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네. 신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자. 뭐 여기까지만 합의를 보고 뭘 얘기할지는 서로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방송 들어가서 얘기하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복탱이님이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쵸. 분명히. 왜냐하면 네. 그게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복탱이님이 거의 유일한 지출이었거든요. 저거를 분명히 한번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뭐 특정 상표 뭐 얘기해도 되죠. 우리는 뭐 상업방송이니까. 그래도 뭐 굳이 생략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이렇게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요새 그 편의점에서 4개 10,000원짜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하시고 생색을 내시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제가 지금 울컥한 이유는 그때 아마 이제 국내 맥주 큰 캔도 2,000원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10개 사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클라우드. 네네. 클라우드요. 클라우드. 말씀하시네요. 네. 그걸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지금 좀 꺼려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생색을 내려는 의도는 없고요. 이게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면들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편하게 사줄 수 있는 강남 여자를 지향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저도 클라우드는 뭐 제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값 좀 나가는 걸 소량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양을 좀 질보다 양을 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맥주 요정님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시더라고요. 맥주 요정님이 저쪽에서 그 말이 맞았다는 편안한 미소 띄우고 계시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곳이 지금 스테이크챗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되게 조그만 캔, 작은 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맥주 요정님은 이제 양을 추구하시니까 저는 큰 거, 긴 걸로 이제 살려고 또 멀리 있는 저쪽 시장 안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그걸 사온 거예요. 그리고 제 딴에는 많다고 생각하면서 10개를 사왔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날 거의 한 2시간 안에 다 먹었잖아요. 또 다 먹었죠. 저는 이제 그 집 앞에다가 그냥 쓰레기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반드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놀이터까지 가서 분리수거를 제 손으로 합니다. 근데 그날 그 분리수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대낮에 일어나가지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운 것 같고 저 친구 뭐 하는 친구길래 대낮에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맥주캔을 마치 그 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땡그랑땡그랑 끊질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 반 정도 먹었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끝까지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주제는 참 맥주 요정이 정말 맥주 요정 다웠다인데 그렇죠. 캐릭터 일관성이 있다. 그 중간에 자기가 이제 시장까지 가서 사왔다 뭐 이런 좀 사소한 이야기가 좀 첨가가 됐네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되게 그리고 그거를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렇게 또 부담 가질까봐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또 이렇게 알고 미안해할까봐 굉장히 이제 빨리 다녀온 거예요. 차라리 그때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들으시는 방송에서 생색 내는 것보다 좀 더 겸손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몇 주, 3주 동안 이렇게 참고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단체 톡방에서도 말씀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좀 기다리느라 지치신 분들을 소개하죠. 네네. 네. 저희가 2명의 게스트를 모셨어요. 이제 오늘 작품 제목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왜 힘이 빠지다 생각해봤는데 이 오늘 게스트가 남자 2분이에요.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소개를 굳이 지금도 되게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두 분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나이 순으로 가죠. 나이 순으로 가죠. 세크챗님과는 친척이잖아요. 네. 기네스님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네스입니다. 처음 오늘 게스트로 소개받았는데요. 나이랑 사는 곳 뭐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거 연령 꼭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나이가 얘기하세요. 저도 다 공개돼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77년생이고요. 96학번입니다. 네. 소재지는 연희동에 살고 있고요. 그거 확실해 주셔야 되는 게 역시 치고 들어오는구나. 네네네. 그 젊은이들의 성지 연남동길 뭐 그쪽 연희동이 아니고 인천의 서구의 연희동이라고 또 있어요. 인천 서구 연희동. 그걸 꼭 밝혀야 됩니까? 밝혀야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쿨하다는 쓸데없는 맥락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댄디하다고. 땡땡이님은 뭐 강남 여자 좋아한다는 게 뭐 말하고 싶어서 말합니까? 근데 팩트니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친척분인데 너무 공격적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 앞에 모든 사람 공평해야 되는 겁니까? 저 친구는 원래 저러니까 익숙하니까 걱정 말아요. 아니 시청자들은 아실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권리는 있죠. 맞아요. 의도적으로 약간 숨기시면 안 되죠. 연희동 저도 오해했어요. 저도 약간 댄디한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강남 여자 얘기할 시점에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봤자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연희동 사는 분 치고 연희동 사는 분 치고 검소하게 이후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복댕이의 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라에몽님을 소개해야겠네요. 저번 방송 이후로 제가 다시 출연을 이렇게 시켜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오늘 또 많이 출연해야 되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술 감독 도라에몽입니다. 네. 나이 뭐 이런 거 안 궁금하시죠? 저는? 나이랑 다 소개해 주세요. 나이는 지난번에 얘기가 뭐 편집 위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저 복댕이님하고 친구 관계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맞다. 복댕이님과는 대학 동기로 친구 동갑입니다. 사는 곳은 지금 여의도, 서울 여의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에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서울 사람이네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일단 이게 제가 제 지인한테 받은 피드백이 몇 개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랬죠. 일단 2회 때의 저희 산포 가는 길 맞아요. 연극식으로 진행했던 그 부분이 좀 좋았다는 말이 있었어요. 좋았다로 끝났나요? 그냥 그분은 그냥 심플하게 했어요. 연극식으로 해서 그냥 좀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다.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연극식은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연극식은 좋았는데 하고 이렇게 말줄임표들이 많았어요. 제 주위에서는. 저도 그 줄임표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이분도 그 말을 하긴 했어요. 했네. 그거 왜 쓱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의 말줄임표의 느낌은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해서 된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너무 많은 책무가 복댕이한테 주어졌던 것 같다.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냥 제 나름의 느낌인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아직 시대가 뒤쳐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이렇게 반발이나 한 발 정도 앞서가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앞서갔다. 같은 경우 이제 3발 정도 앞서간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항상 하는 코너 있잖아요. 그 소설에 등장했던 인물을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까. 이 코너는 좀 흥미로웠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말하는 게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메인 MC가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좀 밸런스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세크체의 말이 지나치게 많았다. 맞아. 지나치게 많다. 그거 적혀져 있나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제가 그분의 이제 피드백을 제가 카톡으로 받은 건데 이분은 이제 세크체를 국어쌤이라고 했어요. 밸런스가 중요하다. 국어쌤이 MC 정말 잘하시는데
세 사람이 골고루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MC 정말 잘하시는 데가 여러 가지 약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뒤에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약간 네. 그 뭐 MSG 약간 좀 좋은 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뭐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약간 그렇죠. 저는 네. 그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거 녹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네, 지금 현장에서 녹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특히 이제 우리 복탱이님이나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날 분위기에 좀 많이 파는 이 그렇죠. 감정적인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피드백들을 대부분 안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네. 몇 개 좀 까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 까보세요. 예. 아 근데 제가 가지고 온 털고 가죠. 네.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얘기할 만한 게 네. 정말 복탱이 연기 때문에 정말 연극식 정말 시도 좋았는데 네. 복탱이 연기 때문에 진짜 아끼던 이어폰이 부서졌다. 진짜 그런 팬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이 자 도라에몽님 한번 뭐 한마디 일단 하시죠. 본격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뭐 각오랄지. 예, 네. 정말 지난 복탱이님의 혹평을 들으면서 네. 예, 죄송합니다. 전 말을 안 해야겠네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아니 지금은 네. 그 도라에몽님의 평가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잠깐 이제 적응하는 시기는 필요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몰아붙이는 네. 건 아마 이제 현명하지 못했던 선택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1부에서 작품을 소개를 간단히 그러니까 제목만 말하고 오프닝 음악으로 넘어갈까요? 그걸 일일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 이게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막 우려가 되는 게 왜 무한도전에서 이게 네. 박반장 시절이나 그 거성쇼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게 되진 않고 있는 거죠? 아 갑자기 그게 딱 스쳐가네요. 그렇게 될 거냐 아니조차 네. 저한테 판정을 바라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두 발로 꿋꿋이 네. 서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작품 제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다룰 작품이 그 소설 열광 금지 에바로드라는 작품이에요. 예. 작가는 장강명 씨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프닝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자, 오프닝 음악에 대해서는 이거까지 제가 하면 또 너무 메인 MC 분량이 많으니까 예, 세크체님한테 음악에 관련한 설명은 제가 떼어드릴게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예. 이걸 제가 골라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맥주 요정님 보내준 멘트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제가 해야 되나요? 아 떼어줄게요. 그거까지 안 제 하면은 멘트도 아니고. 설 자리가 없으실 수 있어요. 자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 분량이나 진행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넘어가죠. 첫 번째 그 들려드릴 음악들은요. 맨 처음에 들으셨던 오프닝 음악은 이제 우리 복탱이님에게 말하자면 이제 주인공들에게 에반게리온이 있었다면 복탱이에게 장나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장나라에 나도 여자랍니다였죠, 그죠? 네, 이 곡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마 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라고 네.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같이 한번 이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봤던 1부 내에서의 첫 번째 파트를 네. 마무리 지으면서 들을 음악은 이 고상지 씨의 출격이라는 음악입니다. 이 고상지 씨는 그 반도네온 켜시는 분인데 무한도전에 그 정재영 씨하고 정영돈 씨 그 순정 맞춰 할 때 뒤에서 반도네온 키시던 네. 그분이 고상지 씨예요. 지금은 반도네온 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어쨌든 간에 한동안은 반도네온 키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뭐 반도네오니스트 그런 호칭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맥주 요정님들이 이제 그 맥주 요정님들이 너무 책임감을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일단 아니, 하시죠. 네. 지구상에 맥주 네. 요정님들이 많고 당장 맥주 요정님 근처에도 맥주 요정들이 많아요. 네. 이제 이 노래를 이 고상지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이분도 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1집을 내셨을 때 1집 앨범 이름이 마이크 그레인데 이게 MAYCGRE예요. 네. 저도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검색하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 이게 무슨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7개의 애니메이션이 있대요. 거기에 여주인공들의 맨 첫 자를 따가지고 당연히 에반게리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첫 자를 따가지고서는 마이크 그레라는 제목을 붙였고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들을 이 출격이라는 노래는 진짜로 무슨 로봇 출격할 때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네. 근데 이 노래도 이제 에반게리온 시리즈 중에 파라는 게 있나 보죠. 네. 그 트레일러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연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제 이분이 이제 주로 장르가 탱고인데 땅고죠, 땅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왜 시작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일본의 그 국민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들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드래곤 퀘스트 3의 OST를 듣다가 그 영감이 꽂혀가지고 이 반도네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네. 아무튼 그 출격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할 텐데 이거 노래 들어보시죠라는 멘트까지도 제가 해도 되나요? 네, 그거는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은 출격 들어보시죠.
예, 고상재 출격 들으셨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 방송 중에 짜증내도 되나요? 출격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상재 출격 지금 들으셨습니다. 아직 이제 그거는 향수는 남겨두세요. 이제 메인 MC의 향수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잘될 수 있으면 조금씩 남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제가 권한을 아예 계약서를 이렇게 쓸까요?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좀 작품으로 들어가 봐야죠. 네. 더 뭐 그렇게 다예요 그게? 일단 그래서 저희가 작가 소개랑 줄거리 소개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할 거잖아요. 네, 그 멘트를 꼭 혹시나 또 빼뜨리셨을까봐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다예요가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고 줄거리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이름을 할게요. 또 세크체한테 작가 장강명 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죠. 국어쌤 누웠어. 네, 제가 서포터를 해드릴 테니까. 네. 좋은 서포트 기대하겠습니다. 작가 장강명. 네. 작가 장강명은 지금 굉장히 그 핫한 작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한국 소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어디 가서 소설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고 싶다. 아니면 한 번쯤은 한국 소설 사서 읽어보고 싶은데 누구 걸 사서 읽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읽으면서도 즐겁고 남들하고 얘기할 때도 화제성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고른다면 장강명 씨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화제성 1위인 건 확실한데요. 1975년생입니다. 우리 기네스님하고 이제 또래네요, 그죠? 네. 약간 형이긴 한데 또래요. 연대 도시공학과 나왔고 또 졸업하고 바로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기자직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화제가 돼요, 그죠? 그냥 소설 계속 쓴 소설가가 아니라 다른 이력이 있었던 소설가라는 게 좀 화제가 됩니다. 2011년에 이제 청년들을 문제를 다룬 표백이라는 소설로 한겨레 문학상 받으면서 등단을 했고요. 2013년 9월부터 이제 기자직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 전업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등단한 작가치고 지금까지 장편 소설만 5권이에요. 이건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한 속도라는 걸 아실 텐데. 근데 단순히 그냥 많이 써냈다. 사실은 옛날에 써냈다 그냥 5편을 발표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장하고 그 평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분명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오늘 다루는 이제 열광금지 에바로드. 이제 한 오타쿠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거는 수립문학상.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모티브로 쓴 소설 댓글부대는 제주 4.3 평화문학상. 이 4.3 평화문학상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네, 4.3 또 들으니까 한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건 아직 방송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하나 운을 띄우고 가는 거 복선으로 좋지 않나요? 그래요? 네, 복선. 네, 순위 삼촌. 네, 순위 삼촌이 떠오르더라고요. 복의 손이군요. 복선. 네. 좋네요. 또 최근작에 그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좀 긴 제목인데 여기 이제 문학동네 작가사 그리고 SF 스릴러 호모두미란스는 최근에 영화사하고 판권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화사들에서 대부분 판권을 놓고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영화화되기 굉장히 좋은 소설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각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을 타요. 문학상 같은 데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상을 타는데 이 상이 얼마인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해 준 게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죠. 또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수립문학상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이고요. 4.3 평화문학상이 7천만 원. 문학동네 작가상이 3천만 원이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합치면 이 상금만 해도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야 뭐 고소득 버는 사람들은 벌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업 소설가가 1억 5천을 번다는 건 그것도 신인 작가가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을 잘 세운 거죠. 생존 전략을. 근데 이제부터는 공모전에 안 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일단 왜 공모전에 그렇게까지 응모를 많이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 글을 쓰고 싶은데 소설을 쓰고 싶다. 근데 소설을 쓰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 읽혀야 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릴까를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잘 쓴 소설이나 아니면 소재가 좋은 이런 소설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쓴 소설을 좋아하더라. 이게 자기 나름의 결론이었대요. 그러려면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난 기자니까 뭐 특별히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수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표지나 띠지 같은데 뭐 무슨 수상작 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유명해질 거 아니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고 장강명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전략이 좋은 소설가예요. 이 기자였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소설 쓸 때 긴 시간에 걸쳐서 취재하고 인터뷰를 한다 그래요. 그걸 모아놓고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게 소설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부분 기자고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1인칭 화자가 기자고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이 에바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평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디 가서 말씀하시기 좋은 교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탄탄하고 사실적이다라는 좋은 평가가 있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이거 너무 쉽게 설렁설렁 읽히고 별로 깊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평도 있어요. 이거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기네스님 이거
분명 읽기 쉬웠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너무 읽기 쉬웠어요. 근데 그쵸. 이게 읽기 쉬웠다는 이유가 네. 나하고 친숙한 그 서브컬처 계열의 작품이라서 읽기 쉬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방금 그 세쿠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설렁설렁 읽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저 세크체 발음이 너무 좀 너무 능숙하셔가지고 이음절로 해주세요. 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름절로 돼가지고 이음절로. 한편으로는 좀 모욕감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순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보세요.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뭐 근거가 있으니까 뿌듯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기자로서 기사를 쓰고 남의 이야기만 쓰다 보니까 이 소설을 쓰게 됐다.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열광금지 에바로드입니다. 수립문학상 수상작이에요. 이거 이제 줄거리 좀 얘기해봐도 되나요? 작가 소개 끝났나요? 네. 네. 그러면은 또 바로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죠. 네네네. 제 역할은 해야 되니까. 네네.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이 시사 포커스라는 이 잡지의 기자 장휘영이, 이 작가가 장강명이고 주인공은 장휘영이니까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쓴 소설이고 자기가 취재했다는 거 숨기지도 않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제목과 똑같은 독립 다큐를 만든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박종현을 만나서 뭐 오타쿠란 무엇이냐, 뭐 청년들의 문화란 무엇이냐, 이렇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점점 빠져들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됐다. 이런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현실 세계 그대로의 설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동아일보 다니면서 여기서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독립 다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에바로드라는 독립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를 취재해서 동아일보에 기사를 연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기록만, 제목들만 싹 바꿔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랬으면 어떠냐, 내가 읽어도 재밌는데, 근데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걸 왜 소설로 내는지 조금 의도가 불손한 것 같다라는 평도 있어요. 양쪽에 평 다 있죠. 자, 아무튼 이 소설에서 보면요, 원래 그 에바로드 독립 다큐는 그 친구 두 명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오타쿠죠, 오타쿠. 근데 박현복과 이종호라는 두 애들이 있는데, 이 둘이 직접 이걸 찍은 거예요, 독립 다큐를, 에바로드라는 걸 찍는. 근데 이걸 한 명의 인물로 압축하고 현실의 사건들을 이제 적당히 가감했다 그래요. 그래서 작가 본인의 얘기를 따르면 현실 7, 허구 3 정도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현실인 거죠. 오히려 작가도 아마 그게 분했던지, 이런 거 너무 소설적인 거 아니에요? 뻥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반박이 있을까 봐 분했던지 작가 후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오히려 이 작품 내에서 가장 자기적인 것 같은 이벤트들이 대부분 현실이고, 어떤 이벤트들은 너무 자기적인 평을 들을까 봐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뺐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은 그 이야기에 따라서 총 1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 주인공이 장희영 기자가 박종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라고 한 거는, 그가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이 화제가 된 한 독립 다큐의 감독이고 출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찍은 거죠, 혼자서.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주인공 박종현이 혼자서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라는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 참가하는 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이걸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스탬프 랠리라는 표현은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는 4대강 자전거 길 얼마 전에 완주를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스탬프 랠리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서 이제 인증서 짜가지고 스탬프 다 채우면 이제 완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일본에 가본 적이 많진 않지만, 제가 후지 TV 그 본사에 갔거든요. 오다이바 그쪽에 있는 거. 네네네. 거기에서도 이렇게 견학 미리 신청을 하면, 이렇게 내가 뭐 어떤 1층에 어디 가고 2층에 어디 스튜디오 가고 3층에 어디 가면 이거를 다 뭔가 스탬프를 받아서 찍으면 뭐가 완성이 되어서, 그렇죠, 뭔가 기념품을 하나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미션 같은 거 줘가지고 그걸 달성시켜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작은 그렇죠. 거지만 일본이 잘하죠. 이런 거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사례 있는지 도라에몽 씨 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요? 현 시점에 제가 이제 그저께 도쿄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도쿄 그 야마노테선 JR 그 전철에서도 지금 울트라맨 스탬프 랠리를 하고 있어요. 야마노테선은 뭐 이제 호남선, 중앙선 할 때 그 선인가요? 네, 그렇죠. 야마노테선이라고 그러면 그냥 서울의 2호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쿄 유일한 순환선인데, 거기서 이제 모든 역에다가 울트라맨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제 몬스터, 괴물들을 이렇게 쭉 스탬프를 놓고,
다 찍으면 8개까지 찍으면 일단 뭐 하나 주고 40 몇 개를 다 찍어 오면 이제 인증서를 준다. 그 역에 방문을 하면 뭐 어떤 부스에서 주는 건가요? 예, 방문을 하면 한쪽에 있어요. 그냥 도장이 덩그러니 있어요. 이렇게 포스터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찍어 가세요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하코네에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가다 보면 그런 행사들이 뭐 행사장 안에서 소규모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역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에반게리온 스탬프 랠리는 에반게리온에 관한 스탬프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에반게리온 도장을 찍어 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접 보신 분들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어디서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애니메이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지금도 계속 영화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개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계속 시리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새로 그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홍보 이벤트 중에 하나로 전 세계에다 개봉을 할 건데 개봉 전에 전 세계에서 4국가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에다가 홍보 부스를 열어놓고 우리가 좀 있으면 이 영화를 개봉할 건데 거기에 홍보 부스를 4군데를 둘러가지고 이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오면 이때 이 스탬프는 이제 그 등장하는 캐릭터겠죠. 요걸 한 장씩 다 찍어가지고 마지막 일본 와서 저 4개 다 찍었어요라고 인증하면 선물을 준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대충 생각만 해도 네. 이거 비행기 값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충만 생각해도 거의 이게 얼마예요? 한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가 항공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그냥 근데 이게 실제로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큰 개인으로서는 큰 네.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사실 보면은 주인공도 이제 IT 업체 하청 업체에서 IT 업체가 아니죠. IT 하청 업체죠. 이거 관련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이 차이를 둔 의미를 아마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IT 업체랑 IT 하청 업체는 정말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매우 다릅니다. 네. 하고 뭐 굳이 IT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사실은 IT 쪽 계열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라는 차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하청 업체에 다니고 있다는 건 그 1,000만 원을 들여서 어차피 간 김에 파리도 보고 뉴욕도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잽싸게 돌아와가지고 주말 동안 휴가 내는 것도 그 전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선 겨우 올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에바로드 본편에서도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기네스님도 사실 그 어제 와갖고선 저랑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오늘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 오실 뻔했어요. 그죠? 어제 출근하셨고 못 오실 뻔하셨죠 원래? 네, 하마터면 못 올 뻔해서 아주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뭐 겨우 끝내고 오기는 했는데 뭐 여기 지금 그 에바로드의 주인공인 분 심정도 거의 뭐 저하고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그리고 다큐멘터리에도 그렇고 소설에도 그렇고 잘 담겨 있어요. 네. 뭐 휴가 쓰는 거 말하자면 너 미치지 않았어?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게 그렇죠. 상가들의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동료들의 그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라든가 그렇죠. 사무실의 분위기라든가 빈자리만큼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 네,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공감한 부분이 있었죠. 네. 이것만 해도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스탬프를 네. 돌아다니는 게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간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혼자 이 과정을 다 찍고 편집하고 수록곡까지 작곡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내가 해냈다. 중간 50% 완성했습니다. 60% 완성했습니다.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저 혼자서 이거 하는데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를 그런 걸 그 인터넷 서브컬처 커뮤니티죠. 이건 아마 많이 유명한 커뮤니티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기네스님 덕분에 알게 돼서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루리앱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유명해졌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이미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신격화가 된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를 완주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소설에도 진짜고 실제 세계에서도 진짜입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둘에서 안 떠난 친구밖에. 이런 박종현을 이제 기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기사 한 꼭지 따오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무슨 생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마 본인도 그랬을 겁니다. 실제 이 장강명 씨도. 근데 첫 번째 이게 2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안여대는 안경, 여드름, 돼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오타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편견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뚱뚱할 것이고 안경 쓰고 일 것이고 여드름도 많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돼. 그런 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나 또한 오타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편견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이 시사주간지 편집장,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써가면 편집장이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자마자 야, 장 기자 잘 갖고 왔어. 요거 야마가 있네. 라고 평가할 만큼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어딘가 사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막 줄줄이 읽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만 간단하게 막 요약해 볼게요. 이 사람
그 주인공 박정현 말이죠. 이 스탬프렐을 완성한 사람. 가난한 결손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능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보증서 들고 다니고 엄마는 내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대학교는 중퇴하고 IT 하청업체 직원으로 간신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그 와중에 간간히 이제 봤었던 게 에반게리온이에요. 볼 땐 재밌었죠. 근데 그게 무슨 뭐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남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게 살던 도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기일날 근데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새로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반게리온 월드 스탬프 랠리가 공지가 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돈을 이제 가진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요약이 아니고 이게 이 기자가 박종현을 만나서 느꼈던 점을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한 장 동안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너무 전형적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요약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 세계 유일의 랠리 완주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도 힘들고 그 사이에 암에 걸린 어머니도 간호해야 되고 중국 부스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중일 관계가 악화돼가 중국 부스가 무제한 연기가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이게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다. 영상 편집 기술과 작곡을 배워가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돈이 다 떨어져서 잔고가 6원이 됐을 때 숨은 에반게리온 팬들이 이 펀딩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서 최종 편집을 마친다. 라고 이제 이 기자가 소설 속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 2장부터 14장까지는 이건 총 16장인데 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위에 이제 제가 요약했던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묘사와 함께 잘 풀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기네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박정현의 에반게리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2부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14장의 마지막에서는 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그 내용 요약이고요. 박정현의 인생 역정이죠. 마지막에서 이제 스탬프 랠리의 최종 지점이 중국 부스에서의 장면을 보여줘요. 이제 결말이에요, 결말. 힘들게 살았다가 2장부터 14장까지고 결말에서 중국 부스가 이제 중일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난 다음에 영화가 개봉하고 난 후에야 열렸어요. 이거 홍보 이벤트로서 보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열어준 거예요. 딱 이틀 동안 열렸는데 이 이틀 동안 이제 이 박정현이가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항암 치료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거 꼭 가야겠거든요. 자기한테 이게 행사를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사실은 이런 일 하고 있어. 이건 무슨 의미야? 그리고 난 이걸 위해서 이런 음악까지 작곡하고 있어. 엄마랑 이런 얘기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어머님 제가 뭐하고 사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 네가 진짜 만든 거니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엄마는 며칠이라면 버틸 수 있으니까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와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갔는데 마지막으로 스탬프 랠리 찍는데 거기서 이제 에반게리온이라는 거에 원래 만들었던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그 지금 현재 에반게리온의 글로벌 판권을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가 에바스토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행사 총 관장자예요. 이 사람이 대표인 카미무라 야스히로라는 일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종연을 보고서는 이걸 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니 하고 꼭 도쿄로 와서 인증을 받으셔라.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쓱 하고 흘리고 갑니다. 실제로도 이랬다 해요. 그래서 15장 이제 며칠 후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힘들게 근무했겠죠. 자리를 비웠으니까. 일본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작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상품이 두 가지인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간에 다니는 4개국 이제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죠. 여기를 4개국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시 똑같이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하고 요돈의 나라에서 5성급 호텔에서 4일간 묵을 수 있는 숙박비를 준다. 요거 그러니까 아마 한 2천 정도 되겠죠. 그거랑 두 번째는 에반게리온의 작화가,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이겠죠. 아티스트죠. 그 중에 한 명을 당신이 선택해라. 그리고 캐릭터도 당신이 선택해라. 그럼 그 일러스트를 그려주겠다. 뭐 포즈가 됐든 뭐가 됐든 원하는 대로. 종현은 망설임 없이 두 번째를 택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스페셜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가 돈만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힘들지만. 나만의 무엇. 그거 이제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소설을 그렇죠. 가지고 와본 거죠. 얘기하게 되겠죠. 갑자기 여기서 첫 번째를 선택했으면 이거 굉장히 작품 후반에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마 갑자기 이 에바로드라는 주인공이. 소설이 얘기를 못 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국이 싫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마지막에 한국이고 뭐고 하고서 호주를 진짜 이미 가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잠깐 살고 왔었던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에 홍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그 돈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00원 받고 끝났다면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지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마치 응답하라에서 갑자기 그 박보검한테 태기한테 가버린 것 같은 느낌, 약간 배신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신감 때문에 화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에는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일러스트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일러스트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와요. 그 일러스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열광금지 일러스트란 다큐를 에바로드란 다큐를 내가 봤는데 이 작가인 이 기자인 내가 봤는데 주인공인 기자가 영화 속에서 국제 우편을 받은 종현이 자신의 얼굴과 일러스트의 뒷면만 화면에 잡히도록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말하자면 이제 셀카 찍은 거죠. 그 앞에서 천천히 화구통을 열어요. 일본에서 온 거를. 이 과정에서는 내레이션도 안 나오고 음악도 안 나오고 대신 화구통 겉면에 적힌 발송인 주소만 클로즈업을 한번 등장한다. 일본에 거기겠죠, 그죠? 에반게리온 만들어준 회사. 이 이유는 그래서 더 이게 극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 더 사실적인 느낌. 물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구통에서 일러스트를 딱 꺼냈다가 종현이 깜짝 놀랐다가 웃음을 터뜨린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일러스트를 쳐다보다가 뭔가 깨달았다는 듯한 눈빛이 된다. 이윽고 그의 눈물이 글썽글썽해진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온다. 다큐멘터리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이렇게 끝난다. 근데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건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이 소설 내에 등장하는 그 페이크 다큐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거의 원전이 되는 에바로드라는 다큐가 있죠. 네. 거기는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 원작 다큐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현실에서는 같은 선택을 했대요. 일러스트를 주십시오. 그 돈 말고. 근데 이 다큐를 완성하는 시점이 몇 달 후까지는 일러스트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뭐 3개월인가 후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나중에는 뭐 받았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거 저도 궁금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뒤져봤는데요. 이 작가가 저기 주인공이 나중에 요 그때 받은 그 이 지금 여기 그 작가 후기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직접 받은 그 일러스트를 이제 보여주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6개월 정도 후에 걸려가지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실제로 받았고 블로그에도 원래 처음에는 올리셨었는데 훗날 가인학스에서 이제 좀 지워달라 공개 요청을 좀 받아서 블로그에서 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게 걸렸지만 받았고 그 받았던 내용도 꽤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확인차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기억이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실제 주인공 두 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 뒤에 얘기는 잘 모르겠네요. 다큐멘터리 제작 이후에. 그게 왜 궁금해요? 궁금하죠. 다큐멘터리 제작 이후에 또 뭔가 이제 어떤 삶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뭐 이 소설처럼 이게 뭐 성장 소설이라고 하면 그분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인생이 펼쳐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를 못 받았다면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후일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내 못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좀 씁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받긴 받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6개월 있다 받았다는 것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물론 이렇게 절차가 뭐 이렇게 지연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는데 좀 오래 걸린 그런 건 아닌가요? 뭔가 그 작가가. 저도 씁쓸하다기보다는 이제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일러스트를 뽑고 뭐 하고 하는데 걸린 뭐 순수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 15장까지가 일러스트 받았고 뭐 그랬던 결말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16장인데 이 16장은 실질적으로는 에필로그입니다. 이 주인공 박정현의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나고 16장에서는 이제 기자 장희영이 이제 그런 걸 기사들을 다 취재하고 어쩌고해서 얘기들을 전달을 하고 16장에서는 이 기자 본인이 이 에바로드의 상영회를 가서 그동안 이제 그 박정현이 살아왔던 사람들 그 주위에 모였거든 축하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상영회를 보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장희영이 이렇게 그 좌석에 앉아있다가 말하자면 이제 환상적인 엔딩인데 이런 환상을 봐요. 박정현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그리고 에바의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박정현한테 그동안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던 대사들 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괜찮아 아니면 뭐 그때 했던 말들이나 이런 거를 한마디씩 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환상적인 엔딩이죠. 그걸 보고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자가 상영관을 빠져나왔다 라고 하는 게 엔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바로드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소설 의 줄거리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더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엔딩 음악을 소개해 주시죠. 네, 엔딩 음악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주가 되는 건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니까. 네, 제가 많이 양보했으니까. 네.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저도 조금 이제 좀 여유를 찾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페퍼톤스의 작별을 고하며라는 노래입니다. 맥주정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로드는 성장담에 관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성장담이 아니라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겪는 과정이 이 에바로드 내에서는 한 스탬프 랠리다. 페퍼톤스의 작별을 고하며라는 노래는 페퍼톤스 3집에 있는 노래인데 이 페퍼톤스는 3집을 끝으로 인디 레이블 캬바레 사운드라는 데 있다가 안테나 뮤직으로 옮겼대요. 안테나 뮤직 유명하죠, 그죠? 네, 정재영 씨 계시고 유열 씨 계시고. 그러니까 메이저로 올라간 거죠. 그 중에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신재평 씨가 쓴 노래인데 이 노래가 본인께서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열심히 부른다.
라는 인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들이 속한 밴드가 좀 더 이제 큰 세계, 큰 씬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속해 있었던 세계에 이제 바이바이를 하면서 꼭 이렇게 읽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이바이 하면서 네, 부르던 노래라 골라보셨다고 하네요. 페퍼톤스의 작별을 구하며 들어보실까요? 눈치 보지 마세요. 아니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아, 네, 들어보죠. 네, 그럴까요? 거리면을 함께 해준 낡은 자전거야 안녕 아침마다